어르신, 지금 차림은 간첩이나 탈북자 수준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찾은 노인에게 쏟아진 경멸의 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재선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의 외딴 GOP 부대, 육군 제육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지피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박창식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허름한 밀진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율무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고무신. 영락없는 민통선 근처 시골 마을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신원 확인. 지피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왔소. 박민준 이병 면회 왔소다.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수상한 노인의 출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박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수상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전화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지피 초소. 민간인 한 분, 박민준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강윤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빛바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박민준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강윤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GOP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박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강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면회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해진 고무신은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민준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박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강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민통선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마치 북한에서 간 넘어온 간첩이나 탈북민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군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박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박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강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육사단에서. 박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여기요?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강 하사는 더욱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박 노인의 대답은 더욱 흐릿해졌다. 그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는 강 하사의 불신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저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강 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강유나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창식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율무차였다. 아가씨, 그냥 율무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강윤아입니다. 강 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박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가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강 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율무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본부에서 알린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강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박민준이었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강유나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율무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충성. 이병 박민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박민준 이병. 강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율무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박창식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박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강 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 나와서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강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박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 이병 복귀해. 강 하사의 명령에 민준은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유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박민준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준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율무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철원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박민준.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강하사 미친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박창식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김태환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청성. 사단장 소장 김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장군. 박창식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박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김태환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김태환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박창식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준.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았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박창식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아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마고지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인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김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김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6사단 청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박창식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김태환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청성. 자네 연대 예하 지피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육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철원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육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청성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철원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육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지피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피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지피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강유나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 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지피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이진석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단장의, 아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포효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진석 대령, 자네 목이 몇 개야? 자네 관할 지피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능멸했어. 당장 가서 그분을 찾아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 군복을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이 대령은 지피 소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피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강유나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강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지피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민준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이진석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이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지피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공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내려앉았다. 기체 옆면에는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탑승 표식이 선명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사단장 김태환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김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허름한 밀짚 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박창식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진석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지피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대령은 박창식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지피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태환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청성. 그의 목소리는 철원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김태환. 박창식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내.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강유나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간첩 취급하며 율무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행색이 불량합니다. 간첩인 줄 알겠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을 치우십시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준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밭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힘들 텐데. 라며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흑투성이의 거친 손의 감촉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던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박민준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김태환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지피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김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백마고지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육사단 청성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박창식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간첩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청성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태환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강 하사의 온몸을 짓눌렀다. 김 소장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강윤아 하사. 김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명령에 강 하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김 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은 법 집행자의 그것이었다.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자신의 조부와 같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리고 셋째, 이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하사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강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말았다. 김 소장이 몸을 돌려 다른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김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창식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김 소장의 팔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난 사단장마저 멈추게 하는 산과 같은 무게의 힘이 있었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박 대장의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로 온몸을 떨던 김태환 소장은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박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강윤아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강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2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강 하사는 옆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지피에 도열한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에 선명하게 박혔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부대의 가장 어린 이등병부터 최고참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인 김태환 소장까지 천천히 훑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규율은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갑옷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심장을 대신할 순 없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름 모를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명 군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박 대장은 다시 강윤아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율무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군법 위반 행위인지 알면서도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박민준,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강유나 하사의 옆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피공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강유나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박민준 이병은 고개를 아스팔트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창식 대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사랑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박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연대장,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훈계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박민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늙은 영웅과 어린 병사의 모습은 군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스승의 위대한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하마터면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패배할 뻔했다. 그의 시선이 모든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제일 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대의 역사를 뒤바꾸는 포효였다. 청성. 철원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모한 지피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철원의 산맥을 울렸던 함성이 잦아들자 지피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김태환 소장은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창식 대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제자로서의 존경심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대장님, 부디 저와 함께 사단으로 가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됐다. 박창식 대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김 소장을 보며 옅게 웃었다. 자네는 자네 부대원들을 다독여야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일로 애들 군기 빠졌다고 밤새 뺑뺑이 돌릴 생각은 더더욱 말고. 뼈가 있는 농담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장은 손자를 돌아보았다.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민주나 하래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는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손자와 젊은 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까 염려스러웠다. 그는 헬리콥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려 했다. 대장님, 잠시만. 김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님을 두 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는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다시 한번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박 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부디 이 철없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단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박 대장은 잠시 김 소장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의 지휘 차량은 사성 장군과 하사, 그리고 이등병이라는 기묘한 조합을 태우고 철원의 굽이진 시골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은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노병의 구분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군 생활 내내, 아니 평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육사단 사단장실. 김태환 소장 앞에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이 복귀 보고를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 김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일에 대해 너희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지었다. 군법대로라면 지금 당장 너희의 군복을 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하사와 이병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창식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고 두꺼운 부대 역사 기록철 여러 개를 꺼내왔다. 강유나 하사.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오늘부터 3개월간 자네는 우리 육사단 출신의 모든 예비역 선배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글로 남겨라. 자네의 그 철두철미한 규정 준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향해 쓰도록 해라. 강 하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했던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박민준 이병. 박민준. 자네에게는 두 번째 임무를 준다. 자네는 강 하사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보좌하고 특히 자네의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님의 군 일대기를 자네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라. 분량은 최소 100페이지다. 자네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자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철원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육사단 지피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낡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죠?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그는 익숙하게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손주놈 면회 오셨구나.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몸 좀 녹이고 편히 앉아 계세요.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 3개월 전에 얼음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문구는 지피의 새로운 근무 수칙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백마고지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박창식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육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푸른 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관의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강윤아 하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육사단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빛바랜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 그리고 가슴 저린 증언들을 모아 이곳을 채웠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박창식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는 김태환 소장을 비롯한 사단 전 지휘관과 신병들이 참석했다. 강윤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육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청성의 심장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켜주세요. 본 행사 VIP석에 여군 장성 가족의 자리는 없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이날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주요 연설자로 단상에 오를 예정이었던 육군 소장 강선주였습니다. 이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높았다. 화선지에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창공 아래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년 중 군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단 하루를 위해 연병장은 거대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각 군의 의장대는 눈을 의심할 만큼 미동조차 없었고 그들의 칼과 총의 금속 장식은 가을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냈다. 연병장 한쪽에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육군의 강철 기갑이 대지를 짓누르듯 버티고 섰고 머리 위로는 잠시 후 있을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위해 그려질 보이지 않는 항로가 펼쳐져 있었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VIP석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은 산부 요인을 필두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이 자리를 빛냈다. 그들 사이로 빛나는 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끄는 현역 장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 그녀는 올해 52세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이자 현재 합참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야전에서는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지휘관이었고 정책부서에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전략가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은빛별은 지난 30년간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편견과 싸워 이겨낸 상처의 훈장이었다. 오늘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가족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가족들을 초대했다. 남편인 대학 교수 박진우와 올해 대학생이 된 딸 박하늘. 그녀가 치열한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저기 저 수많은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남편 박진우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공군 아저씨들 비행기는 언제 나와? 딸 하늘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강선주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늘 군복과 전투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오늘만큼은 화사한 정장을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찼다. 자, 이쪽입니다. 합참전략기획본부장님 가족분들이시죠? 행사 안내를 맡은 장교가 그들을 VIP석 입구로 안내했다. 강선주는 잠시 후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기에 가족들을 먼저 자리에 들여보내야 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배정된 좌석은 VIP석 중에서도 가장 앞쪽 장성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었다. 박진우와 박하늘이 안내 장교를 따라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행사장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본부 소속 김민석 중령이었다. 갓 달인 듯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이 선 전투모, 그리고 그의 표정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냉정하고 단단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중령? 안내 장교가 당황하며 물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박진우와 박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탐색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좌석 배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은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하늘의 눈은 동그래졌다. 안내 장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중령과 강선주의 가족을 번갈아 쳐다봤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들은 강선주 소장님 가족분들이십니다. 여기 명단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규정상 장성 가족석은 장성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만 배정됩니다. 여기 계신 박진우 선생님은 강선주 소장님의 남편분이시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만. 그의 시선이 박하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명백한 사실을 마치 중대한 결격 사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규정상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강선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VIP석의 규정은 오직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장군의 배우자는 당연히 아내일 것이고 따라서 남편인 박진우는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30년을 군에 몸담았고 합참의 본부장이며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 자신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는 예외이자 별종에 불과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육군 소장이고 여기는 내 딸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규정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규정이요?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군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늘이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중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정해진 절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행사에 방해가 됩니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선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가을 햇살에 번쩍였다. 그녀는 김민석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에 가까웠다. 김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충성. 소장님. 김민석 중령은 그제야 강선주를 발견한 듯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 땀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강선주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물었다.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게. 내 가족이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소장님, 송구하오나 행사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군 장성 가족의 VIP석 착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됐네. 강선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실랑이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강선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이었다. 여생도라는 이유로 동기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생도 시절. 첫 차대 배치 후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던 부사관들. 회식 자리마다 당연하다는 듯 따라붙던 음담 패설과 성희롱.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될 것이라는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국군의 딸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이것이었다. 국군 최대의 축제라는 이 자리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여군이라는 2글자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군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선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하늘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착각했나 봐.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서 보자. 그녀는 안내 장교를 불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젊은 장교는 황급히 달려왔다. 내 가족들 일반 관람석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선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멀어져가는 남편과 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거운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김민석 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석 중령은 그 목소리가 천둥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강선주는 그를 지나쳐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장성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선주에게 그 모든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자리에 앉은 강선주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색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수놓았고 특전사 대원들의 격파 시범의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차가운 마이크가 쥐어졌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에게 전하는 격려사 순서였다. 그녀가 연단에 오를 차례였다. 그녀의 손에는 비서실에서 작성한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문구로 가득한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연단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강선주의 뇌리에는 30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질문을 던지기로.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두의 군대인가라는 질문을. 연단으로 향하는 강선주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화가 연단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 소리는 계룡대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신화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강선주.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군의 위용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투적인 격려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들을 향해 예를 갖춘 그녀는 연단 중앙으로 나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만의 장병들 그리고 TV를 통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5천만 국민. 그들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압력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손에 들린 연설문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일반 관람석 한편에 앉아있을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생각했다. 조국과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강선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고 명료하게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입니다. 정석적인 시작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비서실에서 작성해준 연설문의 다음 구절은 이러했다. 오늘 건군 제7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선주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VIP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 또한 조국을 위해 기꺼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든 국민의 군대입니까?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나라와 행사장의 심장에 박혔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방송 카메라 감독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선주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클로즈업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딸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제가 평생을 바친 국군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늠름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가 표면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의 전율이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잠시 전 이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쿵. VIP석에 앉아있던 누군가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합참의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현장 통제를 맡고 있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여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VIP 가족석 규정에는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군이란 당연히 남자여야 하고 그의 배우자는 당연히 여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이 규정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선주의 목소리만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제가 여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동기들보다 체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달렸고,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는 부하들 앞에서 진심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성희롱은 못 들은 척 넘겨야 했고, 임신했을 때는 전투복이 맞지 않아 사비로 군복을 수선해 입으며 만삭의 몸으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조국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 여겼습니다. 여자가 아닌 군인 강선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별을 달았습니다. 제 어깨의 이 별이 이제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 여군들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을 천천히 보란듯이 반으로 찢었다. 그 모습은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이 종이에 적힌 상투적인 격려사로는 제가 오늘 느낀 절망과 분노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받은 모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군이 아직도 성별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저와 같은 수많은 여군들의 헌신을 여전히 2등 시민의 그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군 장성은 진짜 장성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낙인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도열에 있던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지금껏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군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다. 저는 국군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의 동료를 차별할 것입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 군인들이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국민의 군대란 그 구성원 모두가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헌신으로만 평가받는 군대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사건이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강선주는 찢어진 연설문을 연단 위에 내려놓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내려왔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VIP석의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정된 모든 식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사회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알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관심은 연단에서 내려온 강선주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 합참의장이 철통 같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소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란을 피워? 소란이 아닙니다, 의장님.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당장 내 방으로 따라오게. 그 순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의장님, 장관님께서 강선주 소장님을 즉시 장관실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강선주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국방부 장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국군은 거대한 균열의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TV와 인터넷은 실시간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군의 날 행사서 초유의 사태, 강선주 소장,
군내 성차별 폭로. 강선주 소장 예정된 연설 거부하고 군 수뇌부 정면 비판. 여군 장성 가족 VIP석 출입 거부 논란, 국방부 묵묵부답. 일반 관람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심장 졸이며 지켜보던 박진우와 하늘. 하늘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박진우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은 얼굴로 아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 개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낡은 관행과 싸워야 하는 군인 강선주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벽에 걸린 역대 장관들의 초상화가 방의 권위를 대변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강선주 소장이 서 있었다. 방금 전 대연병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이들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고였다. 강선주 소장. 최 장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스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하고 있나? 네, 장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해야 할 말. 대통령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강 소장은 지금 개인적인 불만을 군 전체의 문제인 양침소봉대한 거야. 이건 명백한 군 기강 문란 행위이자 상부에 대한 항명이야.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에 서 있던 합참의장이 거들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운영 미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강 소장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소한 운영 미숙. 그 단어가 강선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0년간 겪어온 차별과 서름이 그리고 오늘 그녀의 가족이 받은 모욕이 고작 사소한 운영 미숙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닙니다. 강선주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것은 우리 군에 만연한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구조적인 차별의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강선주는 계속해서 똑같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군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배? 강 소장이 언제부터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단한 순교자라도 됐나? 국방부 차관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지금 강 소장의 행동 때문에 국방위가 뒤집혔고 언론은 벌써부터 군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들의 반응은 강선주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오직 군 조직의 안위와 자신들의 입지뿐이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사태를 덮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동진 장관이 결심한 듯 말했다. 강선주 소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보직을 즉시 해임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한다. 추후 감찰부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다. 이의 있나? 직무 정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분 중 하나였다. 사실상의 불명예 전역을 암시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강선주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행동에 대해 단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장관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저렇게 오만한 군인은 처음 봅니다. 우선 언론부터 막아야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 통해서 강 소장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행사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처리하지. 일단 보고서는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로 정리하고 김중령은 조용한 부대로 전출 보내서 입을 막도록 하겠네. 거대한 조직은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선주라는 개인은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 시각 강선주의 집. TV에서는 온종일 강선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보수 농객들은 그녀를 군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린 선동가로 몰아세웠고 진보 진영에서는 군내 성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익명의 군인들이 쏟아내는 갑론을박으로 전쟁터가 되었다. 강선주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딸 하늘은 뜨거운 차를 타와 그녀에게 건넸다. 엄마, 괜찮아?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선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박진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 연설 정말 대단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쩌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과 하늘이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의 말에 박진우와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가정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폭풍을 이겨낼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국군의 날 행사소라는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으며 군 내부의 조직적인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 소장의 건강상의 문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규정숙지 미숙으로 경징계를 받고 강원도 최전방의 한 부대로 발령이 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과 여론은 조금씩 국방부의 발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선주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집에서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국방부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강선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강선주 소장 부당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몇몇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국방부의 발표를 의심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부대 관사. 김민석 중령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국군의 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강선주 소장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영혼 없는 군인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규정과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의 미덕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강선주 소장의 외침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충성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명예인가? 그의 아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겁한 놈 같아서 그래.
내 손으로 쓴 보고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어. 평생을 존경해왔던 분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나는 이미 그들의 공범이야.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만 군복을 벗게 되겠지. 군복 벗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의 양심보다 당신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당신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잖아요.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지금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질책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괴로웠다. 이대로 침묵하면 남은 군 생활은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떳떳할 수는 있을 것이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김민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낯선 번호를 눌렀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입니다. 저 육군본부 김민석 중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군의 날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번 폭풍의 진원지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였다. 강선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민석 중령의 전화 한 통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가 접촉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야당 간사 박정훈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중령의 제보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군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 의원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는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사태의 핵심 증인인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의 출석이 의결되었다. 국정감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들끓게 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국방부에 닫힌 회의실이 아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으로 옮겨졌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강선주의 집은 거대한 정보 분석실이자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그는 아내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조직 내 성차별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케이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외의 관련 논문과 판례를 수집하고 아내가 국정감사에서 펼칠 논리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주었다. 여보, 저들의 주된 공격 루트는 두 가지가 될 거야. 첫째는 당신의 행동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항명이라는 프레임. 둘째는 당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프레임이지. 박진우는 서재의 화이트보드에 핵심 단어들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해. 당신이 지난 30년간 군에서 겪었던 일들을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제시해야 하는 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했는지 최대한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강선주는 남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져 낡은 수첩과 업무 일지,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는 사단장 지시로 최종 탈락. 2005년 이라크 파병 자원. 여군은 전투 지역에 보내기 곤란하다는 인사사령부 방침에 따라 보류. 2012년 대령 진급 후 연대장 보직 신청. 여성 지휘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이유로 정책부서 발령. 그 모든 기록들은 그녀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불이익의 증거였다.
그것은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이었다. 하늘아, 엄마 옛날 사진 좀 찾아줄래? 사관생도 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찍은 사진 말고 동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응, 엄마. 딸 하늘은 미디어 담당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스캔하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증언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강선주와 수많은 동료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군복을 벗은 선배 여군들도 있었고 안타깝게 진급에서 누락되어 좌절했던 동기들의 얼굴도 보였다. 강선주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먼저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여군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편 강원도 철원의 부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자 김민석 중령의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그의 부대를 격려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다. 차관은 부대장실에서 다른 모든 인원을 물리고 김중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김중령, 고생이 많아. 갑자기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상심이 크겠지. 하지만 다 군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이해해주게. 국방부는 김중령의 충성심을 높이 사고 있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차관님. 다름이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 말이야. 김중령도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고 들었어. 괜히 야당 의원들 꿰매 넘어가서 조직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알지?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개인의 감정이나 얕은 정의감에 휘둘려선 안 돼. 지금 김중령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실이 아니라 군에 대한 배신 행위로 기록될 뿐이야. 김중령 자네에게도 아들, 딸이 있다고 들었네.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차관의 마지막 말은 김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석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과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관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차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직 사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고 제가 지켜야 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차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보게. 자네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차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책상 위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국회의사당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선주 소장을 지지합니다. 국방부는 성차별 인정하고 사과하라. 는 피켓이 빗속에서 물결쳤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였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리는 강선주의 모습이 보였다.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당당했다. 한 기자가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소장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선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대한민국 국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짧지만 강한 한마디를 남긴 그녀는 남편 박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그는 홀로 택시를 타고 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국회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청문회장 복도에서 강선주와 김민석의 눈이 마주쳤다. 강선주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용서도 격려도 아니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라는 한 선배 군인의 무언의 명령이었다. 김민석은 굳은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마침내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의 문이 열리고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 명예와 위선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쟁터에 막이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중앙 증인석에는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 참고인석에는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이 자리했다. 그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오전 질의는 예상대로 국방부의 논리대로 흘러갔다. 여당 의원들은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 일탈을 부각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강선주 증인. 증인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입니다. 일개 개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행사를 망친 행위가 과연 장성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주는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 저는 개인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진 구조적 모순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겪은 일이 정말 사소한 운영 미숙이었다면 국방부는 왜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대신 저에 대한 직무 정지라는 징계부터 내렸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여당 의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의원이 공격을 이어갔다. 증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난 30년간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선주는 준비해온 서류 더미를 꺼내들었다. 입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30년 군 생활의 기록입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당시 사단장이었던 오호 장군이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언한 회의록 사본입니다. 2005년 이라크 파병 지원 당시 인사사령부가 여군은 전투 지역 배제라는 내부 방침을 저에게 통보했던 공문입니다. 2012년 연대장 보직 심사 당시 저에 대한 부대원들의 평판이 최고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휘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저를 탈락시킨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강선주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강선주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후 질의의 주인공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야당 간사인 박정훈 의원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증인, 국군의 날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강선주 소장의 가족을 제지한 것은 증인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행사 며칠 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주관으로 열린 준비회의에서 여군 장성 가족의 의전은 남군 장성 가족에 준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구두로 하달되었습니다. VIP석 배치와 관련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국방부 감찰에 제출했던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이라는 보고서는 허위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까? 박정훈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국방부 차관이 앉아있는 방청석으로 향했다. 차관은 그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김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입을 열었다. 국방부 차관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려댔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거짓말. 저자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당장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김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또한 차관께서는 며칠 전 제부대로 직접 찾아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에는 며칠 전 부대장실에서 오갔던 차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거짓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대통령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강선주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즉각 철회되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합참으로 출근했다. 그녀가 건물로 들어서자 수많은 동료 군인들이 복도에 도열하여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대한민국 국군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소수자나 배려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군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았다. 성별에 따른 보직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고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선주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변화를 이끌어낸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명예로운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조촐하지만 의미 깊게 치러졌다. 그녀는 전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32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편견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는 이제 군 외부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부당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군복은 벗지만 군인 정신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충성. 전역 후 그녀는 남편 박진우와 함께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의 연구소는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를 상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이 되었다.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조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보다는 더 이상 명예롭지 못한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자존심을 택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의 아들은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에게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아버지와 강선주 장군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계룡대 연병장에서는 또다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VIP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늠름하게 성장한 후배 여군 장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하늘 위로 블랙이글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선주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마침내 승리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